김 선생님, 손주 데려다 주시나 봐요? 뭐 집에서 놀고 있으니까 애라도 봐야죠. 돈은 못 벌어도 애 보는 일 하나는 하네요. 이 양반이. 할머니, 할아버지는 저 때문에 매일 힘들게 일하시는데 아이고, 우리 지민이는 착하기도 하지. 할아버지가 뭘 힘들게 일해? 그냥 놀면서 너 데려다 주는 건데. 선생님, 요즘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예전보다 많이 수척해진 것 같은데, 한때 존경받던 스승이 이제는 동정받는 늙은이가 된 그 순간 김종태의 자존심이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위한 감성 드라마 오디오북 서랍 속 은빛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꼭 눌러주세요. 매주 새로운 감동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아침 6시 3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제 눈이 떠집니다. 평생 몸에 밴 습관이죠. 교단에 서던 시절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릅니다. 수업 준비하고 아이들 맞을 준비하던 그때가 말입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퇴직한 지 1년, 이제 제 아침은 걸레질로 시작됩니다. 거실 바닥을 닦으며 무릎이 욱신거립니다. 70평생이 이 무릎 관절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걸레를 빨아짜는 손목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도 묵묵히 일을 합니다. 아내가 일어나기 전에 거실이며 부엌이며 말끔히 치워놓아야 하니까요. 여보, 빨래도 돌려놓고 점심엔 손주 도시락 챙겨. 오늘 지민이 소풍 가는 날이니까 김밥 말아야 해요. 아, 그리고 마트에 가서 계란이랑 두부도 사오고요. 침실에서 들려오는 아내 목소리가 귀를 찌릅니다. 명령조로 쏟아내는 일거리들이 제 어깨를 짓누르죠. 대답할 틈도 주지 않습니다. 평생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제가 이제는 집안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세탁기에 빨래를 넣으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봅니다. 하얀 머리카락이 듬성듬성 빠진 정수리, 깊게 패인 주름, 구부정해진 어깨. 이게 정말 나일까요? 30여 년간 학생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던 그 김종태 선생이 맞을까 싶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마트로 가는 길, 동네 사람들과 마주칩니다. 김 선생님, 장 보러 가시나 봐요? 인사를 받으며 쑥스럽게 웃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한때는 존경받던 교사였는데 이제는 그저 집안일이나 하는 늙은이로 보이는 것 같아서요. 마트에서 장을 보는 동안에도 아내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립니다. 두부는 부드러운 걸로 사와요. 지난번엔 너무 딱딱했어요. 계란도 특란으로 사고요. 하나하나 지시하는 목소리에 한숨이 나옵니다. 꼭 심부름하는 아이 취급받는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부엌에서 김밥을 말려고 하니 손이 자꾸 떨립니다. 단무지 써는 것도 계란 부치는 것도 김밥 마는 것도 다 서툴러요. 옆에서 지켜보던 아내가 혀를 찹니다. 아이고, 그것도 제대로 못해요? 내가 할게요. 비켜봐요. 밀려난 저는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니 은퇴 후 제 인생을 찾은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캠핑카 타고 전국 여행하는 부부, 카페 차린 전직 회사원, 봉사활동으로 보람 찾은 은퇴자들. 그들 얼굴엔 생기가 넘쳤습니다. 부러웠어요. 정말로요. 리모컨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뛰노는 아이들이 보이죠. 저 아이들처럼 저도 한때는 꿈이 있었습니다. 은퇴하면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하고 아내와 오붓한 시간도 보낼 거라 생각했죠. 현실은 이렇게 다를 줄 몰랐습니다. 할아버지, 도시락 다 됐어요? 손주 지민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6살 지민이는 제게 유일한 위안이죠. 그 맑은 눈동자를 볼 때면 모든 피로가 싹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지민이 도시락 다 준비됐지. 할아버지가 정성껏 만들었단다. 지민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는 길은 제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작은 손을 꼭 잡고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죠. 오늘은 뭘 배울 건지,
친구들과 뭘 하고 놀 건지 지민이 제잘거림을 들으며 저도 덩달아 웃게 됩니다. 어린이집 앞에서 지민이가 돌아봅니다. 할아버지, 저 잘 다녀올게요. 씩씩하게 인사하는 손주를 보며 손을 흔들어 줍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집에 가면 또 청소가 기다리고 있겠죠. 점심 준비도 해야 하고 아내 잔소리도 들어야 할 겁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마자 아내 목소리가 들립니다. 빨래는 다 널었어요? 화장실 청소는요? 아직도 안 했으면 빨리 하세요. 오후에 친구들 오기로 했으니까 거실도 다시 닦아야 해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화장실로 향하며 혼잣말이 나옵니다. 평생 교단에 서던 내가 이렇게 집안 허드렛 일만 하다 늙어가야 하나. 씁쓸함을 삼키며 변기소를 들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아내 친구들이 왔습니다. 거실에서 까르르 웃음소리가 나죠. 저는 차와 다과를 내오고는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나누는 이야기가 방문 너머로 들려옵니다. 말순이는 좋겠어. 남편이 집안일 다 해주니까. 그러게요. 우리 집 영감탱이는 TV 앞에만 앉아 있는데 아내가 대답합니다. 에이, 뭐려. 그래도 돈이라도 벌어오면 모르겠는데 연금 쥐꼬리만한 거 받으면서 집에만 있으니 답답해 죽겠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평생 가족 위에 일했는데 이제 와서 쥐꼬리 연금이라니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어가는 게 보입니다. 또 하루가 지나가는군요. 의미 없이, 보람 없이 그저 시간만 흘러가는 하루가요. 저녁 식사 시간,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 사이에서 저는 조용히 밥만 먹습니다. 며느리는 직장 이야기를 하고 아들은 승진 소식을 전하고 아내는 친구들과 모임 계획을 세우죠. 저만 조용합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죠. 아버지, 내일 지민이 학원 좀 데려다 주세요. 며느리 부탁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요, 이제 제 역할은 이것뿐입니다. 손주 셔틀, 집안일 담당, 심부름꾼. 한때는 수백 명 제자를 가르쳤는데 이제는 그저 집안 허드렛 일이나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 모두 잠든 시간, 저는 홀로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벽에 걸린 정년퇴직 기념패를 바라봅니다. 제자들 박수 소리, 졸업식 때 흘리던 눈물, 스승의 날 받았던 편지들. 그 모든 게 꿈처럼 아득합니다. 평생 교단에 서던 내가 정말 이렇게 집안 허드렛 일만 하다 늙어가야 할까요?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립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아직 살아있다고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지민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는 길이었습니다. 손주 손을 꼭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갑자기 뒤에서 아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김 선생님, 손주 데려다 주시나 봐요? 돌아보니 동네 아주머니 몇 분이 아내와 함께 서 있더군요.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뭐. 집에서 놀고 있으니까 애라도 봐야죠. 돈은 못 벌어도 애 보는 일 하나는 하네요. 이 양반이.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무시하는 말투에 자존심이 바닥을 쳤죠. 지민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이도 뭔가 이상한 걸 느꼈나 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저 때문에 매일 힘들게 일하시는데 지민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자 아내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우리 지민이는 착하기도 하지. 할아버지가 뭘 힘들게 일해? 그냥 놀면서 너 데려다 주는 건데. 그 순간 제 뒤에서 누군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돌아보니 3년 전 졸업한 제자 수진이었습니다. 이제는 어엿한 엄마가 되어 아이 손을 잡고 있더군요.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하려는데 수진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예전보다 많이 수척해지신 것 같은데. 그 한마디가 제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제자 앞에서조차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생각에 목이 메었죠.
아내는 옆에서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힘들긴 뭘 힘들어요? 집에서 빈둥빈둥 놀면서 애나 봐주는 게 뭐가 힘들다고. 수진이가 저를 안쓰럽게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더 견디기 힘들었어요. 한때는 존경받던 스승이었는데 이제는 동정받는 늙은이가 된 것 같았습니다. 어린이집에 지민이를 맡기고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아내가 친구들과 모여 또 뭐라고 수군거릴지 생각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예상대로 거실엔 아내 친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자 잠시 조용해졌다가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죠. 어머, 벌써 왔어요? 거실 좀 치워주고 차 좀 내와요. 우리 좀 이따 점심 먹으러 나갈 거니까 부엌 정리도 좀 해놓고요. 친구들 앞에서도 하인 부리듯 명령하는 아내. 제가 부엌으로 들어가자 뒤에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아, 너네 남편 참 잘 훈련시켰다? 그러게, 우리 집 영감님은 절대 안 그러는데. 아내가 득이양양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려, 은퇴하고 나서 할 일 없으니까 이거라도 시켜야죠. 안 그럼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서 TV만 볼 텐데. 차를 내가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뜨거운 물이 손등에 튀었지만 아픈 줄도 몰랐어요. 가슴속 분노가 더 뜨거웠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집을 나와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을 보니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더군요. 저 구름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고 싶었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죠. 어디 갔어요? 빨리 와서 저녁 준비해야지. 오늘 아들네도 온대요. 고기도 사오고 와요. 전화를 끊고 마트로 향했습니다. 정육점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게 맞는 건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그저 부려먹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아들이 회사 이야기를 하고 며느리가 시댁 자랑을 하는 동안 저는 묵묵히 고기만 구웠습니다. 아버지는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대답하기도 전에 아내가 끼어들었죠. 뭘 하긴 뭘 해.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집안일이나 하지. 엄마, 그래도 아버지가 집안일 도와주시니 좋잖아요. 도와주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지. 돈도 못 버는데 그것도 안 하면 뭘 하겠어? 그 순간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아버님이 평생 가족 위해 일하셨잖아요. 그건 그거고 지금은 지금이지. 은퇴했으면 집안일이라도 해야지. 안 그래?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저를 내려놓고 일어섰어요. 좀 나가보겠습니다. 어디 가요? 설거지는 누가 해요? 뒤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모를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한참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담배를 꺼냈죠. 끊은 지 5년 만에 다시 피우는 담배였습니다. 연기를 들이마시며 생각했어요.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할아버지, 지민이 목소리였습니다. 아빠 손을 잡고 제게 뛰어왔죠. 할아버지 왜 나가셨어요? 할머니가 찾아요. 그래. 할아버지는 잠깐 바람 쐬러 나왔어. 지민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작은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매일 저 데려다 주시고 맛있는 것도 해주시고.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아이만이 제 존재를 인정해주는구나 싶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니 식사는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싱크대엔 설거지, 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아내가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설거지하고 부엌 정리도 깨끗이 해놓아요. 내일 아침 일찍 시장 가야 하니까 일찍 자고. 묵묵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접시를 닦으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구부정한 어깨, 지친 얼굴, 생기 없는 눈.
이게 정말 70년 살아온 김종태의 모습일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평생 남을 가르치며 살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제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존재 자체가 무시당하는 삶이 과연 삶이라 할 수 있을까요?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제게 뭔가를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아직 늦지 않았다고, 아직 기회가 있다고.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새벽 3시, 여전히 잠들지 못한 채 거실로 나왔습니다. 찬물을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봤어요. 어둠 속에서도 별들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별들처럼 저도 다시 빛날 수 있을까요? 책장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교직 시절 사진들이 한 장 한 장 넘어갔죠. 졸업식 사진, 체육대회 사진, 소풍 사진. 그때 제 얼굴엔 생기가 넘쳤습니다. 자신감 있고 당당했죠. 그 시절의 김종태는 어디로 간 걸까요? 아내 목소리가 침실에서 들렸습니다. 뭐해요? 빨리 들어와서 자요.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한다니까. 앨범을 덮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시작됐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거실 청소를 하고 아침상을 차리고 빨래를 돌렸죠. 하지만 마음속엔 며칠 전부터 꿈틀거리던 무언가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점심은 알아서 해 먹어요. 나 친구들이랑 호텔 뷔페 가기로 했으니까. 아내가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하며 말했습니다. 비싼 화장품을 바르며 흥얼거리는 모습이 행복해 보였죠. 제가 아침부터 허리 아프게 청소하는 동안 아내는 외출 준비로 바빴습니다. 아, 그리고 오후에 집에 와서 화장실 청소 좀 깨끗이 해놔요. 변기에 때가 꼈던데 제대로 안 닦는 거 아니에요? 당신은 벌이도 없으면서 말만 많아. 그 순간 뭔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죠. 평생 참고 살았던 인내심에 끈이 마침내 끊어진 겁니다. 아내가 나간 후 저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텅 빈 집안이 감옥처럼 느껴졌어요.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만이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시간은 가는데 제 삶은 멈춰 있는 것 같았죠. 전화기를 들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신호음이 가다가 겨우 받더군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지금 회의 중인데. 아들아, 잠깐만 얘기 좀. 아버지,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지금 바빠서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며느리에게도 전화를 해봤지만 받지 않았죠. 모두가 바쁩니다. 모두에게 제 존재는 뒷전이었어요. 점심때가 되어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 이렇게 쓸쓸한 줄 몰랐어요. 텔레비전을 켜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공허함만이 가슴을 채웠죠. 오후 4시쯤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발그레하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술을 마신 모양이었죠. 뷔페 잘 먹고 왔어요. 아, 맞다. 친구들이 다음 주에 우리 집에서 모이기로 했으니까 집 좀 깨끗이 청소해놔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나도 좀 쉬고 싶소. 매일 이렇게 집안일만 하니. 아내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쉬긴 뭘 쉬어요? 돈도 못 벌면서 평생 당신 뒷바라지 하느라 내 청춘 다 바쳤는데 이제 와서 쉬고 싶다고? 내가 쉬고 싶지, 내가. 그래도 나도 평생 일했잖소. 가족 위해서. 그건 당신이 할 일이었고 지금은 집안일이라도 제대로 해야지. 쓸모없는 늙은이가 되어서는. 쓸모없는 늙은이.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 내가 쓸모없는 늙은이여. 알았소. 침실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작은 여행 가방을 꺼내 옷 몇 벌을 넣었죠. 세면도구와 상비약 그리고 통장을 챙겼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문 앞에 서 있던 아내가 물었습니다. 잠시 집을 나가겠소. 뭐라고? 어디 가려고? 모르오. 그냥 좀 혼자 있고 싶소. 아내가 비웃었습니다. 갈 데나 있어요? 늙어서 가출이나 하고. 창피한 줄 알아요. 창피하다. 맞습니다. 70에 집을 나서는 게 창피한 일이겠죠. 하지만 이대로 살다가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나가면 다시는 들어오지 마요. 당신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빗속을 걸었습니다. 언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지 몰랐어요. 차가운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마치 그동안 쌓였던 것들을 씻어내는 것 같았죠. 버스 터미널 근처 작은 여인숙을 찾았습니다. 15,000원짜리 방이었죠. 좁고 낡았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아무도 제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 공간. 오로지 제 것인 공간이었으니까요. 가방을 풀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여전히 비가 내렸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비에 젖은 백발이 초라해 보였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제 눈에서 뭔가 빛나는 걸 봤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죠. 아버지, 엄마한테 들었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빨리 집에 들어가세요. 아들아, 나도 좀 쉬고 싶다. 아버지 나이에 무슨 가출이에요? 동네 창피하게. 또 창피라는 말. 제가 창피한 존재인가요? 평생 가족 위에 살았는데 이제 와서 창피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이제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오늘만큼은 김종태로 살고 싶었습니다. 남편도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아닌 그냥 김종태로요. 여인숙 할머니가 차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비 맞고 오셨나 봐요. 감기 걸리지 않게 따뜻한 차 한잔 하세요. 고맙습니다. 혼자 오셨네요. 어디서 오셨어요? 그냥 잠시 쉬러 왔습니다. 할머니가 제 얼굴을 가만히 보시더니 말씀하셨죠. 많이 힘드셨나 봐요. 눈에 그늘이 가득하네. 그 한마디에 목이 메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오히려 제 마음을 알아봐 주는군요. 사는 게 다 그렇죠 뭐. 저도 70 넘어서 이 여인숙 운영하고 있어요. 늙어서도 일해야 먹고 사니까요. 힘드시겠습니다. 힘들어도 제 일이니까 보람 있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 그런 게 있었던가요? 평생 누군가를 위해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는데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낡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상하게 평온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움이었죠.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내 인생, 이제라도 다시 살아봐야지. 무엇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무시당하며 살지 않겠다는 것. 더 이상 쓸모없는 늙은이로 살지 않겠다는 것. 창밖에 비가 그치고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별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죠. 저 별처럼 저도 다시 빛날 수 있을까요? 아니, 빛나야 합니다. 아직 제 삶은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내일 아침이 되면 밖으로 나가볼 생각입니다. 그동안 잊고 살았던 세상을 다시 만나보려고요. 어쩌면 새로운 김종태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여인숙에서 나온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동네를 이리저리 걸어다니며 시간을 보냈죠.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였지만 막상 뭘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지시를 받거나 일정에 맞춰 살다가 갑자기 온전히 제 시간이 생기니 어색하더군요. 그날도 시장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선생님, 김종태 선생님 맞으시죠? 돌아보니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15년 전 제자였던 진수였어요. 이제는 중년이 되어 있더군요. 진수야, 이게 얼마 만이냐?
선생님, 정말 반갑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그냥 산책 좀 하고 있었다. 진수가 제 뒤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가 제가 운영하는 국밥집이에요. 선생님, 식사하셨어요? 제가 한 그릇 대접하고 싶은데요. 국밥집은 시장 한 구석에 있는 작은 가게였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손님이 꽤 있더군요. 진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죠. 작지만 맛은 인정받고 있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늘 말씀하셨잖아요. 뭘 하든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라고.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이 나왔습니다. 한 숟가락 떠먹으니 온몸이 따뜻해졌어요. 며칠 만에 제대로 된 밥을 먹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은퇴했지. 이제 집에서 쉬고 있어. 제 표정을 살피던 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시간 있으시면 가끔 여기 와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점심시간에 손님이 많아서 계산대가 정신없거든요. 간단한 일이에요. 손님 계산만 받으면 되는데 순간 망설여졌습니다. 70 나이에 식당 아르바이트라니. 하지만 진수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 내가 도움이 된다면야. 그렇게 제 작은 아르바이트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계산대 일이 서툴렀어요. 카드 기계 다루는 것도, 현금 계산하는 것도 헷갈렸죠. 하지만 손님들이 대부분 동네 어르신들이라 이해해 주셨습니다. 김 선생님 아니신가요? 가끔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옛 학부모님들이나 제자들이었죠. 선생님이 여기서 일하세요? 그냥 제자 가게 좀 도와주고 있어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어요. 남에게 무시당하며 집안이라는 것보다 제 의지로 일하는 게 훨씬 보람이 있었으니까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계산대 일도 손에 익고 단골 손님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오셨네요? 김 선생님 덕분에 여기가 더 품격 있어졌어요. 손님들이 선생님이라 부르며 인사할 때마다 마치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던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잃어버렸던 활력이 다시 돌아오는 느낌이었죠. 진수가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신 후로 가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손님들도 더 많이 오시고 다들 선생님 보러 온다고 하세요. 그런데 어느 날 오후 평온했던 일상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아내가 가게로 찾아온 거예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아내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가게 안 손님들이 다 쳐다봤죠. 일하고 있어. 창피한 줄 알아요? 늙어서 주방일이라니. 동네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진수가 나섰습니다. 어머님, 선생님은 주방일 하시는 게 아니라 계산대를 봐주고 계세요. 저희가 모신 거예요. 당신이 뭔데 끼어들어요? 아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물러서지 않았어요. 여보, 이제 그만 가시오. 여기는 내 일터요. 일터? 이딴 게 일터예요? 당장 집에 들어와요. 실소. 난 여기서 일할 거요. 아내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죠. 그때 손님 한 분이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그만하세요. 선생님이 여기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데 우리도 선생님 보러 일부러 여기 와요. 다른 손님들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김 선생님 덕분에 이 가게가 더 좋아졌어요. 선생님한테 왜 그러세요? 일하시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아내는 결국 씩씩거리며 나가버렸습니다. 가게 안이 조용해졌죠. 제가 머리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소란 피워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잘하셨어요. 이제야 선생님다우신 모습이에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웠어요. 이렇게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그날 저녁 진수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가게 정식으로 일하시는 거 어때요? 급여도 드릴게요. 많지는 않지만. 진수야, 고맙다.
하지만 돈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야. 알아요. 하지만 선생님도 생활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계시니까 가게가 정말 달라졌어요. 품격이 생겼달까요? 품격.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집에서는 쓸모없는 늙은이 취급받았는데 여기서는 품격을 더해주는 사람이 됐다니요. 일하면서 점점 제 자신을 되찾아갔습니다. 손님들과 대화하고 웃고 때론 인생 상담도 해주고 마치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던 그 시절처럼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지민이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학원 끝나고 온 모양이었죠. 할아버지, 여기 계셨어요? 지민아, 어떻게 알고 왔니? 아빠가 할아버지 여기서 일한다고 했어요.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지민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제가 어디서 뭘 하든 사랑해주는구나 싶었어요. 할아버지, 멋있어요. 일하는 할아버지가 제일 멋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요, 일하는 김종태. 그게 진짜 저였습니다. 국밥집에서 일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적응해서 진수보다 제가 더 가게 걱정을 할 정도였죠.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가게에 문 여는 것부터 도왔습니다. 손님들도 저를 찾는 분들이 늘어났고요. 그런데 그날 아침 평소보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머리도 어지럽고 속도 메스꺼웠죠. 나이 탓이려니 하고 약 한 알 먹고 출근했습니다. 점심 피크 시간 손님들로 북적이는 가게에서 계산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더니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진수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렸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 응급실이었어요. 링거를 맞고 있었죠. 아버지, 아들이 와 있었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쓰러지신 겁니다. 혈압도 많이 높으셨고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죠.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집에 가시죠. 엄마도 걱정하고 있어요. 걱정? 정말 걱정했을까요? 아니면 동네 창피해서일까요?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진수가 걱정스런 얼굴로 찾아왔죠. 선생님, 쟤 때문에 너무 무리시킨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아니야, 진수야. 내가 오히려 고맙지. 덕분에 다시 살 맛을 찾았는데.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내가 들어왔어요. 얼굴이 차가웠죠. 이제 됐어요? 늙은 나이에 무리해서 일하다가 쓰러지고. 동네 망신이에요, 망신. 여보, 돈 한 푼 못 벌면서 자존심만 세우다가 결국 이 꼴이에요? 병원비는 누가 내요? 결국 내가 내야 하잖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더 아팠어요. 옆에 있던 진수가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어머님, 선생님은 정말 열심히 일하셨어요. 급여도 안 받으시고. 당신이 뭔데 참견이에요? 우리 집안일에 왜 끼어들어? 아내가 진수에게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진수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나갔죠. 그때 지민이가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학교 끝나고 바로 온 모양이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지민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할아버지, 집에 들어오지 말래요. 엄마가 할아버지 쫓아내겠다고 했어요. 할머니랑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쫓아낸다고요? 평생 살아온 집에서 쫓겨난다는 겁니까? 지민아, 그게 무슨 말이니? 할머니가 이혼하겠다고, 재산도 다 가져가겠다고 했어요. 할아버지는 혼자 살라고. 아이 말이 사실일까요? 설마 했는데 아내 표정을 보니 맞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정말이요? 아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이참에 정리하죠. 평생 당신 뒷바라지 하느라 내 인생 낭비했어요. 이제라도 내 인생 찾아야죠. 우리가 함께 살아온 세월이. 세월? 그게 뭐 대단한가요? 이제 와서 무능한 늙은이랑 계속 살 이유가 없어요.
무능한 늙은이. 그 말이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평생 가족 위에 일했는데 결국 이런 취급을 받는군요. 아들이 말렸습니다. 엄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는 내 가족이나 신경 써. 아버지 모시고 싶으면 내가 모셔. 아들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눈치를 보는 게 뻔했죠.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민이만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이 작은 손만이 제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모두 돌아갔습니다. 혼자 남은 병실에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70평생이 이렇게 끝나는군요. 배신감, 분노,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선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야 자유다. 진짜 내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요. 어쩌면 이게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눈치 보며 살 필요 없고 무시당할 필요도 없으니까요. 새벽 잠이 오지 않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거죠. 혼잣말을 했습니다. 평생 남만 위해 살아왔지.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해. 그때 문이 열리고 진수가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못 주무셨어요? 진수야, 이른 시간에 웬일이니? 걱정되어서요. 그리고 제안 하나 하려고요. 진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가게 2층에 작은 방이 있어요. 원래 창고로 쓰던 곳인데 정리하면 살만해요. 거기서 지내시면서 가게 일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놀랐습니다. 이 아이가 제게 손을 내밀어 주다니. 진수야, 내가 폐를 끼칠 수는. 무슨 폐예요? 선생님은 제 은사시잖아요. 그리고 선생님 덕분에 가게도 잘 되고 있고요. 부탁이에요, 선생님. 눈물이 났습니다. 가족은 저를 쫓아내는데 제자는 저를 받아주는군요. 고맙다, 진수야. 정말 고맙다. 병실 창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빛처럼 느껴졌죠. 태어난 날 진수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오지 않았죠. 아내는 이미 이혼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평생 함께 산 가족이 이렇게 등을 돌리는군요. 선생님, 제가 짐 정리 도와드릴게요. 진수와 함께 집에 들렀습니다. 아내는 외출 중이었어요. 텅 빈 집이 낯설게 느껴졌죠. 서재에서 꼭 필요한 것들만 챙겼습니다. 옷 몇 벌, 책 몇 권, 그리고 교직 시절 앨범들.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선생님, 더 가져가셔도 돼요. 아니야.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가볍게 가야지. 국밥집 2층 방은 생각보다 아늑했습니다. 작은 창으로 시장 골목이 내려다 보였죠. 진수가 미리 청소도 해놓고 이불도 새로 준비해뒀더군요. 선생님, 불편하신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 정도면 궁궐이지. 진수야, 정말 고맙다. 그렇게 새 삶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가게 준비를 도왔어요. 국물 끓이는 것부터 반찬 준비까지 하나하나 배워갔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손에 익더군요. 선생님, 요리 재능이 있으신데요? 진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칭찬이 어색하면서도 기뻤어요.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싶었죠. 손님들도 저를 반겼습니다. 김 선생님, 오늘도 나오셨네요. 선생님 계시니까 가게가 더 정겨워요. 특히 점심시간에는 저를 아는 옛 제자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제 기억하세요? 95년도 졸업생 현수예요. 선생님 덕분에 대학 갔어요. 감사합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마치 다시 교단에 선 것 같은 기분이었죠. 어느 날 수진이가 찾아왔습니다. 처음 제 초라한 모습을 봤던 그 제자요. 선생님, 여기 계셨군요. 많이 건강해 보이세요. 수진아, 어떻게 알고 왔니? 소문 듣고 왔어요. 선생님이 여기서 일하신다고. 와보니 정말 생기가 도시는 것 같아요. 수진이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노트였죠. 선생님,
이거 기억하세요?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써주신 조언들 적어 놓은 거예요. 힘들 때마다 꺼내봤어요. 노트를 펼쳐보니 제 필체가 보였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라. 너 자신을 믿어라. 남의 시선보다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라. 선생님이 해주신 이 말씀들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어요. 이제는 제가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생님 자신을 믿으세요. 지금 모습이 정말 멋지세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뿌린 씨앗이 이렇게 열매를 맺었구나. 교사로서 살아온 삶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런데 며칠 후 아내가 변호사와 함께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이혼 서류예요. 서명하세요. 손님들이 있는 앞에서 서류를 내밀더군요. 창피했지만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시려고?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집은 아내가 갖고 저는 연금의 일부만 받는 조건이었죠. 불공평했지만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서명하죠. 펜을 들었을 때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이제 진짜 자유인이 되는 거니까요. 아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제 원하던 대로 됐네요. 혼자 잘 살아보세요. 돌아서는 아내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아니, 이제 여보가 아니군요. 그동안 수고했소. 당신도 행복하시길. 아내가 잠시 멈칫듯 했지만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진수가 소주를 한 병 가져왔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한잔하시죠. 그래, 오랜만에 한잔하자. 소주잔을 기울이며 진수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자랑스러워요.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진수야, 나이가 뭐 중요하니. 살아있는 한 계속 도전해야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야 비로소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있다는 걸. 남의 시선이 아닌 내 마음의 소리를 따르고 있다는 걸. 가게는 점점 번창했습니다. 제가 만든 특별 반찬이 인기를 끌었거든요. 교직 시절 도시락 싸던 솜씨가 도움이 됐죠. 선생님 반찬은 정말 특별해요. 엄마 손맛 같아요. 칭찬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쓸모없는 늙은이가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주말에는 지민이가 찾아왔습니다. 이혼 후에도 손주를 만날 수 있게 아들이 배려해 준 거죠. 할아버지, 여기 완전 좋아요. 그래, 우리 지민이도 맛있는 거 해줄게. 지민이와 함께 요리하고 이야기하고 웃었습니다. 작은 방이지만 행복이 가득했어요. 어느 날 시장 상인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 선생님, 우리 시장 상인들 자녀 교육 상담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선생님 같은 분이 필요했어요. 그렇게 저는 시장 상인회 교육, 자문 역할도 맡게 됐습니다. 무보수였지만 기꺼이 했죠. 다시 누군가를 가르치고 도울 수 있다는 게 행복했으니까요. 저녁마다 2층 작은 방에서 일기를 씁니다. 오늘 만난 사람들, 나눈 이야기들, 작은 기쁨들을 기록하죠. 읽어보면 놀랍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풍성한 하루를 살고 있더군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야 비로소 나답게 살아갑니다. 작은 방, 작은 일상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합니다. 이게 진짜 삶이구나 싶어요. 이혼이 성립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작은 방에서의 생활도 완전히 익숙해졌고 가게 일도 이제는 제가 없으면 안 될 정도가 됐죠. 그런데 평온했던 일상에 다시 한번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어느 날 아침 법원에서 온 서류를 받았습니다. 전 아내가 재산분할 소송을 다시 제기한 거예요. 연금 전액과 퇴직금 잔액까지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합의했는데 왜 또? 진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변호사, 선임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어디 있겠니? 그냥 법원에서 판단하는 대로 따라야지. 하지만 속으로는 억울했습니다. 평생 번 돈을 가족에게 다 썼는데 이제 와서 남은 것마저 빼앗아가려 하다니요.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니
전 아내가 변호사와 앉아 있었어요. 비싼 옷을 입고 있더군요. 이혼 후 오히려 더 화려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아내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피고는 혼인 기간 동안 가사, 노동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고 원고가 모든 집안일과 육아를 도맡았습니다. 따라서 재산 분할 비율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매일 출근해서 돈 벌어오는 동안 그게 기여가 아니란 말입니까? 판사가 제게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변호인 없이 나오셨는데 진술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일어섰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할 말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35년간 교사로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월급 대부분을 가족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로 썼고 퇴직금으로 전세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집안일을 도맡아 했고요. 뒷자리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놀랍게도 제자들이 와 있었어요. 수진이, 진수, 그리고 시장 상인들까지. 그런데 아내는 저를 쓸모없는 늙은이 취급했습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병원비 걱정만 했고 결국 저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전 아내가 변호사에게 뭐라고 속삭였습니다. 변호사가 다시 일어났죠. 피고의 진술은 일방적입니다. 원고는 평생 가사 노동으로 가정을 지켰고 그때 방청석에서 누군가 일어났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재판장님, 저는 김종태 선생님의 제자입니다.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증언하고 싶습니다. 판사가 허락하자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평생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월급도 대부분 어려운 학생들 도와주는데 쓰셨고요. 그런 선생님을 쓸모없다고 하는 건 너무합니다. 이어서 진수도 일어났습니다.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지금도 무보수로 저희 가게를 도와주시고 시장 상인들 자녀 교육 상담도 해주십니다. 이런 분이 어떻게 쓸모없는 사람입니까? 시장 상인회장님도 일어났습니다. 김 선생님은 우리 시장의 보물입니다. 연세가 있으신데도 열심히 일하시고 모든 분들께 존경받고 계십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전 아내의 얼굴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판사가 정리했습니다. 충분히 들었습니다. 양측 모두 앉아주십시오. 잠시 후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미 합의된 이혼 조건은 유효합니다. 원고의 추가 재산 분할 요구는 기각합니다. 오히려 피고인 김종태 씨의 그동안의 기여와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기존 합의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순간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재판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전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화가 나 있는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초라해 보였어요. 저는 이혼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 자신을 찾았으니까요. 윤말순 씨, 당신도 이제 자유롭게 사세요. 평생 고생했으니까.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우리도 한때는 서로 사랑했다는 걸.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전 아내의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 같았지만 고개를 돌려버렸죠.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는데 제자들과 시장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잘하셨어요. 이제 맘 편히 사세요. 그들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가족은 저를 버렸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 곁에 있었구나요. 국밥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민이가 뛰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재판 이기셨어요? 그래, 우리 지민이. 할아버지가 이겼어. 정말요? 그럼 이제 할아버지 아무도 괴롭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할아버지는 당당하게 살 거야. 지민이를 안아들었습니다. 가볍게 들렸어요. 마음이 가벼워서일까요? 그날 저녁 가게에서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진수가 준비한 거였죠. 선생님의 새 출발을 축하합니다.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시장 사람들, 제자들, 단골 손님들. 이들이 이제 제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70의 새 인생을 시작하게 됐네요. 앞으로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누군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다들 따라 불렀죠. 작은 가게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밤늦게 2층 방으로 올라왔습니다. 창밖을 보니 별이 유난히 밝았어요. 책상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긴 싸움이 끝났다. 아니, 새로운 시작이다. 법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이제 완전히 자유인이 되었다. 무엇보다 스스로 일어섰다는 게 자랑스럽다. 70이지만 아직 할 일이 많다. 살 날이 많다. 펜을 내려놓고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어요. 처음 여인숙에서 봤던 그 무기력한 노인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아버지, 재판 결과 들었어요. 다행이네요. 그래, 잘 됐다. 아버지, 죄송해요. 그동안 아버지 편을 들어드리지 못해서. 괜찮다. 너도 내 가정이 있으니까. 그래도 가끔 지민이랑 찾아뵐게요. 아버지가 일하시는 모습 정말 멋있어요. 전화를 끊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잃은 것도 있지만 얻은 것도 많았어요. 무엇보다 제 자신을 되찾았으니까요. 재판이 끝나고 1년이 흘렀습니다. 71살이 되었죠. 하지만 숫자는 그저 숫자일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60대보다 더 활력이 넘쳤으니까요.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알람도 필요 없어요. 몸이 저절로 깨어납니다. 기대감 때문이죠. 오늘은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날까,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작은 방 창문을 열자 상쾌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시장 골목은 벌써 분주했어요. 상인들이 가게 문을 열고 물건을 정리하는 소리가 정겹게 들렸죠. 김 선생님, 좋은 아침이에요. 아래층에서 진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나도 금방 내려갈게. 이제 이 가게는 제2의 집이 되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진짜 집이죠. 진수는 이제 아들 같고 손님들은 가족 같습니다. 국밥 냄비에 불을 켜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개발한 특제 양념이 이제는 이 집 시그니처가 됐어요. 손님들이 김 선생님 양념 찾을 정도니까요. 선생님, 오늘 지민이 오는 날 아니에요? 진수가 물었습니다. 맞아요. 토요일마다 지민이가 옵니다. 이제는 중학생이 됐죠.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구나. 점심 무렵 지민이가 배낭을 메고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왔어요. 우리 지민이 많이 컸네. 지민이가 제 옆에 앉아 국밥을 먹으며 학교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친구들, 선생님 공부하는 것들 다 재미있게 들렸어요. 할아버지, 저 다음 주에 학교에서 장래희망 발표하는데요.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다고 할 거예요. 나처럼? 왜?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잖아요. 늙어서도, 아니 할아버지한테는 죄송한데 나이 들어서도 계속 도전하고 일하시잖아요. 멋있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 눈에는 제가 그렇게 보이는구나. 오후에는 시장 상인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식으로 교육자문위원이 됐어요. 작은 보수도 받고요. 김 선생님, 우리 애가 진로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상담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언제든지요. 퇴근 후에도 종종 학부모 상담을 합니다. 교직 경험이 이렇게 쓸모 있을 줄 몰랐어요. 오히려 은퇴 후가 더 바쁜 것 같습니다. 저녁 무렵 산책을 나섰습니다.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게 일과가 됐죠. 벤치에 앉아 있는데 뜻밖의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전 아내였어요.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잘 지내시나 봐요. 그럭저럭요. 당신은? 저도. 그냥 그래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색하지만 적대적이지는 않았어요. 지민이가 할아버지 자랑을 많이 해요. 일하는 할아버지가 제일 멋있다고. 그래요? 미안해요. 그동안 당신을 너무 무시했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당신도 힘들었다는 걸. 놀랐습니다. 사과를 들을 줄은 몰랐거든요. 나도 미안하오.
당신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소. 우리가 조금만 더 서로를 이해했다면 지나간 일이요. 이제 각자 잘 살면 되지. 전 아내가 일어섰습니다. 건강하세요. 가끔 지민이 통해서 소식 들을게요. 돌아서는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원망도 미움도 이제는 없어요. 오히려 고맙기까지 합니다. 그녀가 저를 내쳤기에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충실한 하루였다. 일하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 이게 바로 내가 원했던 삶이다. 은퇴는 끝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창밖을 보니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문득 교직 시절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별을 보며 내일을 준비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이 기대돼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진수였어요. 선생님, 내일 특별한 손님이 온대요. 방송국에서 우리 가게 취재하러 온답니다.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싶대요. 나야 뭐, 특별할 게 있나? 선생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거예요. 은퇴 후 새 삶을 시작한 이야기요.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 하지만 눈빛은 젊은이 못지않게 반짝였어요. 그래요, 저는 김종태입니다. 71살 아직도 일하고 꿈꾸고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었어요. 이제야 비로소 나답게 살아갑니다.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 가게에 문을 열 겁니다.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누군가를 도우고 작은 보람을 느끼며 살 거예요. 이것이 제가 선택한 삶입니다. 골목길을 걸으며 다짐했습니다. 숨이 붙어 있는 한 계속 걸어갈 거라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진짜 중요한 건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거라고. 멀리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시장 사람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쓸모없는 사람도 아니고요. 필요한 사람, 존재감 있는 사람으로 당당히 서 있습니다. 은퇴 후 시작된 이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끝까지 걸어갈 겁니다. 김종태답게 당당하게 말이죠.